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걸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이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거기 때문인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이번엔 발사가 성공했다, 오늘 오전 위성이 괌 미군 기지의 사진까지 보내왔다고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사 소식부터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쏘아올린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본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평양 우주관제소를 찾아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군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보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상 작동 여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예고한 날짜를 1시간 10분쯤 앞둔 어젯밤 10시 42분, 위성을 전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사장 일대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발사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1, 2차 실패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엔 발사장에 직접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온 건 한 달여 만입니다. 올해 안에 정찰위성 발사를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군사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두 차례 실패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를 입었고 3차는 성공함을 해가지고 자존심 회복과 함께 주민들의 지적을 통한 체제 결속에 상당한 도움으로 활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한 달 전과 달리 희끗한 새치를 그대로 노출한 걸 두고 주민 결속을 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괌 미군 기지 사진도 보내왔다며 발사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의 주장이 맞는 건지 국방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발사 이후 우리 군도 분석을 해왔죠.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 2차 때 있었던 기술적 결함을 보완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발사체를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당시 2단 로켓을 엔진 점화에 실패해서 전북 어청도 서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우리 군이 잔해 일부를 인양해 공개하기도 했었죠.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2단 로켓이 점화되고 위성을 실은 3단까지 분리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궤도를 벗어난 비정상 비행을 했고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3차 시도에선 모두 정상 비행한 건데 우리 군도 2시간 전쯤 분석을 끝내고 북한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걸로 평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괌 미군 기지 사진도 보내왔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우리 군이 사실은 북한이 그간 러시아 기술을 좀 전수받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우리 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군 당국은 지난 9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약속도 있었고 여러 오가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ICBM 발사는 성공했지만 발사의 목적이었던 정찰 위성이 앞으로 정상 작동할지는 더 봐야 합니다. 특히 앞서 북한이 괌 미군 기지 일대를 촬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보도는 과장됐다며 최소 3일 이상 있어야 결과가 나오며 빠르면 주말 정도 위성체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와는 잠시 뒤 또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예고했던 대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직후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중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라며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4시쯤 위성 발사 뒤 약 5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의결된 효력 정지안을 오전 9시쯤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부터 윤 대통령의 제거까지 약 10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법상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엔 명확한 기간 대신 남북 신뢰의 회복이란 조건을 단 만큼 사실상 무기한 정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야당은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9.19 합의와 관련해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김지아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이 효력이 정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투기처럼 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의 경우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동부 40km, 서부 20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회전익의 경우 15km, 10km가 설정이 됐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동부 15km, 서부 10km,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회전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10km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가 속도가 빠르니 금지 구역을 더 넓게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 금지 구역을 다 없애겠다라는 발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군이 더 가까이에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에선 이번 효력 중단으로 무인기 운용에 숨통이 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찰용 군단급 무인기는 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까지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형에 따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서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군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필요시 우리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올라가서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어디까지 풀리는 건지 뭐 궁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각에서 그 9.19 군사합의 때문에 뭐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못 해가지고 멀리 배로 싣고 뭐 포항까지 가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모든 게 다 풀리는 건가요? 네, 군에선 일단 앞서 말한 1조 3항, 즉 공중 부분만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 전면 파기가 아니라 부분 효력 정지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다면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해상과 육상에 대한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공중만 이렇게 풀려 있죠. 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들은 어떻게들 분석하나요? 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훈련 금지 구역에 포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반대로 우리 조치를 빌미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완전 복구됐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주민등록 시스템이 약 20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류가 반복되는 건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전국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시스템이 멈춘 건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갑자기 행정 시스템 접속이 안 됐습니다. 인voice, 주민등록 개발, 권익
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주민등록 시스템인데 그럼 로그인 하는 게 안 되니까. 약 20분 동안 주민센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민원 업무를 하러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회사 지출용이어가지고 내일 또 가봐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행정안전부는 긴급 조치에 나섰고 오후부터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민원이 몰려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렸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시스템만 잠시 오류가 있었고 정부24 등 다른 서비스는 문제없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정상화 발표 뒤 이틀 만에 문제가 생긴 건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복구를 시켜놨는데 다른 데서 또 문제가 터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서둘러서 또 오픈했다가 또 다운되고 이런 거 반복하지 말고. 행안부는 지난주 먹통 사태 발생 원인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정부가 전국 대학들이 의대 정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길 원한다 발표한 걸 의협이 문제 삼으면서입니다. 의협은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총파업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 양측은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이 현재 의대 정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길 희망한다고 발표한 걸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의협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수요 조사가 비과학적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의료계에서는 이제 걱정이 이게 뭐 여론몰이 아니냐.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조사예요. 학교별로 뭐 교사, 교지, 병원의 수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또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에 의협은 총파업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하지만 대학의 수요조사 발표를 의협과 협의할 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걱정하시는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후 비공개로 바뀐 공식 회의가 시작됐지만 2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겁니다. 의사협회는 나흘 뒤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정부가 가격 유지하는 척하며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0개 넘는 제품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제품들은 소비자 신고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73개 품목 그리고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의 신고센터를 만들어 대국민 제보를 받는 한편 바뀐 용량도 알 수 있게 가격 정보 사이트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가격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감시와 대응을 해외에서 도입한 슈링크플레이션 표시제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독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물가를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52개 품목을 정해 물가를 관리했지만 3년 동안 오히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제조사들이 가격을 내릴 유인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 억누른 가격 인상은 1, 2년 후에 급격하게 반영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식품업계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당연하겠지만 중량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전해주신다는 말씀이시겠지. JTBC 정희윤입니다.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에 불만이 큰 소비자들을 노려 거꾸로 가격은 내리고 제품량은 늘리는 가성비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간 마진과 광고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제품 가격을 낮춘 겁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이 오늘부터 판매하는 컵라면입니다. 라면 양은 크기가 비슷한 기성 제품보다 20g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자체 개발한 이른바 PB 상품이다 보니 양은 늘리고 가격은 내릴 수 있었습니다.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판매력이나 어떤 구매력 등의 어떤 구매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 있고요. 중간 마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 비용 자체를 많이 낮추는 데. 대형마트들도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줄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더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잡기에 적극 나서면서 업계가 선제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에는 브랜드보다는 가격이나 많은 양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일단은 주부들한테는 가격으로 승부가 되는 거. 근데 생필품이고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물가 비례해서 얘네들은 좀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실제 한 편의점에선 단백질 함량을 높인 자체 개발 프로틴 음료가 기성 제품보다 평균 3배 가까이 팔렸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PB 브랜드 매출도 올해에만 모두 10% 넘게 늘었습니다. 식품과 패션 등을 포함한 국내 PB 시장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길어지는 고물가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시장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빈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빈대믹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빈대 발생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빈대는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를 거쳐 강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 대전, 부산, 광주, 전남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통계 만들기 시작하고 2주 동안 53건이 확인됐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55건이 더 늘었습니다. 방역 현장을 취재하던 JTBC 카메라에도 살아있는 빈대들이 포착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침대 및 장판을 들쳤더니 정말 빈대가 기어나옵니다. 갑자기 은신처가 노출된 빈대는 빠르게 도망가고 방역 요원은 채집기로 급히 잡습니다. 채집기한 빈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불에 붙은 동그란 물체, 살아있는 빈대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난 3주 동안 3번 방역했지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빈대들이 이제 저항성 내지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빈대는 서울 쪽방촌 곳곳에서도 출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잡았는데 한 움큼. 베개 틈이나 콘센트 구멍 사이 온 집안에서 빈대는 숨고 또 나타납니다. 모든 가구나 가전제품을 일일이 검수하면서 드러내고 퇴치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벽 속에도 다 있기 때문에. 중고시장에 쌓이는 출처 모를 옷들,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람 손과 손을 옮겨 다니는데 상인들은 손님 끊길까 걱정입니다. 세탁을 더 꼼꼼히 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얼마나 믿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압 세탁기로 해서 나와 가지고 여기 또 살균을 하는 거죠. 다려서. 그러다 보면 완전하죠. 모르는 사람들 옷이 섞이는 세탁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살충제를 사두는 것 말고는 딱히 대책도 없습니다. 오면은 이제 전부 다 주무님이 온데 보고 먼지 털고 다 깨끗하게 턴 다음에 드라이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약국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살충제 대목입니다. 품절입니다. 이게 자주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또 빈대 이슈 때문에 지금. 노동자와 취약 가구, 자영업자부터 타격받는 빈대 공포.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해왔던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취미 생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남성 교사의 소셜 미디어입니다. 2017년부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입은 여성 등 낯뜨거운 사진도 수백 개나 있습니다. 이 계정에 연결된 비공개 계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면서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컴퓨터실과 교정은 물론 교무실에서도 찍었습니다. 계좌번호까지 올려놓고 돈을 받은 뒤 성인 화보집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학생들은 사진 찍어줄게, 뭐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많이 제안했어. 해당 교사는 모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델 해보고 싶다는 이제 옛날 제자들 있잖아요. 데리고 와서 인물 사진을 좀 찍을 건데 한번 와서 도와줄 수 있어? 한 적은 있어요. 또 취미 생활을 한 것일 뿐 화보집으로 이익을 본 건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나이 제한도 걸어놨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주게. 이 방을 왜 아니 개인 취미냐고. 해당 교사는 지난해 말 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에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해당 교사는 이렇게 성인 화보집을 만들어 팔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문제가 불거져도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학교 동료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사진 촬영과 화보집 판매를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이전 학교 교사들도 문제가 있었던 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도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교사가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원은 징계나 직위 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징계 이력이라던가 그런 비위 행위 같은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일종의 경력 세탁을 해서 다시 채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학교와 계약해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품위 의무 유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영리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46일 만에 나흘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50명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10여 명씩 단계적으로 풀려날 걸로 전망되는데 인질을 더 풀어주느냐에 따라 휴전은 더 오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과 일시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강요 회의에서 6시간 넘는 경론 끝에 카타르가 중재한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일단 나흘간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풀어주는 대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돌려보내는 조건입니다. وايضا بموجبها هي تبادل يعني المدنيين نساء واطفال مقابل نساء واطفال من سجون الاحتلال. 인질은 현지 시간 23일부터 매일 10명가량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하마스가 합의 내용 이외에 인질을 추가로 10명씩 풀어주면 휴전을 하루씩 연장키로 한 만큼 휴전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휴전 기간 동안만큼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가자 지구로 연료와 의약품이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일시 휴전을 촉구해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압박을 받아온 이스라엘 총리는 그래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אז אני מבקש להבהיר, אנחנו במלחמה ונמשיך במלחמה. נמשיך במלחמה עד שנשיג את כל היעדים שלנו.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을 점령한 이스라엘군도 휴전 기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주둔할 방침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형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씨가 어제 A매치 경기에 출전한 걸 두고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경기 뛰는 게 맞느냐는 팬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최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누리꾼을 고소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 누리꾼을 추적해 붙잡았더니 황 씨 친형의 아내 A 씨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황 씨 측은 형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황 씨 측은 영상 속 피해자에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피해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모두가 엄단될 때까지 저희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A 씨는 황 씨의 가족 기업으로 운영된 소속사에서 일하며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런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영상이 유출됐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에서 교체 선수로 출전해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He's our player, and unless nothing is proven to the case, it's speculation. 해외파 선수 다수는 전세기로 귀국했지만 황의조는 중국에서 곧장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20대 직원 한 명이 세상을 등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청원이 접수되면서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서입니다. 한 부서장이 직원에게 하위 고과를 주겠다, 강제 전환 배치 1순위다 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차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는 등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20대 직원은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청원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오늘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청원인이 제출했는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전반적인 거 볼 겁니다. 숨진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부서장과 갈등을 겪었고 최근엔 노무 상담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동료 직원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노조는 이틀 전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주 52시간제 위반 의혹 등도 함께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업무 중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최대 300만 원 배상하란 판결이 나오면서 포항시에선 변호사 사무실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나도 소송하겠다는 건데 주민센터 역시 지진 났을 때 포항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초본 때려는 사람들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무실 입구부터 바깥 저 멀리까지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시는 거예요? 4시간. 사무실 안은 금세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두 차례 다 그 주소지에 계셨으면 300만 원이 지금 선고가 났고, 지난주 지열 발전이 촉발한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둥둥둥 떨리는 게 사지 못 떨려.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이제 포항시 전체가 소송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지진 당시 포항에 살았던 걸 증명하는 초본 발급 건수는 이번 주 들어 19배 늘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통 끼고 집에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엔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오늘부터 안내센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300만 원 액수는 확정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소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선 유독 불이 많이 나고 또 불이 한 번 나면 며칠씩 꺼지지 않습니다. 매년 100건씩 불이 나는데 불 끄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배나 또 길어서 소방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출동 장소라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불이 많이 나지만 사실은 모두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데 먼저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불 도저히 끌 방법이 없습니다. 밖으로 번지는 걸 겨우 막을 뿐입니다. 출입구에선 소방대원이 높은 창엔 소방차 사다리가 붙어 물을 뿌립니다. 지난 19일 난 이 불을 완전히 끄는데 꼬박 사흘 걸렸습니다. 고물상입니다. 불이 난 저장 창고 안에는 1000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저렇게 밖으로 빼내고 안쪽으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불을 완전히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불을 꺼도 쌓인 폐기물 안에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부 화재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이 불씨를 계속 키우고 플라스틱과 비닐은 열이 식는 걸 막습니다. 보온재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열은 계속 올라가고 며칠 지나서 불이 붙는 경우도 드론에서 파헤쳐서 거기에 물을 뿌려가면서 일일이 수작업 비슷하게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고물상에서 난 불을 끄는데 걸린 시간은 458분. 평균 진화 시간 10배입니다. 올 초 강원 양양에선 일주일 동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고물상 화재 이번 달에만 7건 발생했습니다. 길고 크게 이어지는 고물상 화재 실은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렇게 불이 자주 나고 또 한 번 나면 끄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물상이 보통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대부분 소화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불티 2개가 폐기물 보관 창고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작은 불티 2개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흥건한 기름 찌꺼기, 가스와 만나 순식간에 불은 번집니다. 이런 새벽, 아무도 없는 또 다른 창고. 갑자기 피어오른 불연 연기가 금세 가득 찹니다. 폐기물 건전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충격을 주면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는 게 배 배터리고 자연 발화가 되는 물질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폐기물 처리 시설. 대부분 불이 처음 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장 같은 경우 신경적인 건데 올 한 해에만 2번 넘게 불난 곳도 많습니다. 9월달에는 그냥 조그맣게 잠시 났었는데 그건 자연 발화였던 걸로. 하지만 운에 맡길 뿐 대비책은 없습니다. 소화전 하나 없습니다. 지난해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외곽에 있어 물 끌어오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물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물을 싣고 날라야 되는데 그 나르는 시간에 또 화재가 확산되고 주먹구구로 보고하는 폐기물 양도 화재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게 합니다. 여름에 적정 재고량을 한 3,000톤 가져가면 날이 추워지면 한 1,000톤 정도를 더 가지고 가요. 배터리나 기름류를 분리 배출하게 하고 소화전만 설치해도 화재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기본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영국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부터 6.25 파병 등 양국의 발전사를 하나하나 언급한 윤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bui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북한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엔 함께 맞서자고 제안했습니다. 비틀즈와 BTS, 베컴과 손흥민 등을 언급할 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앞서 공식 환영식에서 영국은 최고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로 윤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나란히 왕실 근위대를 사열한 뒤 황금마차를 함께 타고 버킹엄 궁까지 이동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에서 한국어로 인사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도 읊었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다우닝가 영국 총리 관저에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아시아 국가론 처음으로 다우닝가 합의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민주당이 암컷이란 표현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비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당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하지만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성을 감안한 겁니다.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다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사자가 아닌 만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공화국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하지만 밤사이 민주당 의원들 간 단체 대화방에선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흑 의원이 당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영배 의원은 언론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오영환 의원이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을 매도해선 안 된다고 하자 민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역시 도대체 몇 번째냐, 쎄 빠지게 돌아다니면 한 방에 다 말아먹는다며 제발 말조심하자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의원은 그동안 막말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동훈 장관을 향해 어린 놈이라고 표현한 송영길 전 대표와 민영배 의원의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 막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춘천 의암호는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데 치우고 치워도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봉투, 농약통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쓰레기와 뒤섞였던 물이 우리가 쓰는 수돗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 위쪽 마장 달빛교가 있는 곳으로 와봤는데요. 바로 옆이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다 보니 이렇게 바로 옆에 생활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트병은 기본, 쌈장 양념통과 농약통까지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든 검은 봉투, 큰 플라스틱 바구니도 건져 올렸습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직접 카누를 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5번까지 의암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쌀알갱이처럼 그냥 이렇게 갈라져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울 수가 없는 거죠. 의암호 위쪽에 숨겨진 쓰레기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카누를 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노를 젓고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에선 바로 큰 플라스틱 통이 나타납니다. 오자마자 바로 보였네요. 스티로폼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저런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분해가 돼갖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물을 오염시키는 거죠. 카누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쓰레기가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풀이나 잡목 같은 게 있으면은 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것만 이렇게 치워준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가득 쌓였습니다. 오늘도 만선이에요. 항상 나올 때마다 금방 배가 차요. 수도권 지역에 수돗물을 보내주는 상수원, 의암호 모습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떠내려오는 쓰레기, 그리고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마구 버린 것까지 뒤섞인 겁니다. 저희가 수거한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런 스티로폼 조각들 상자들입니다. 원래는 더 큰 덩어리였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조각들이 물에 이미 흩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얼마나 버려진 지 오래됐는지 색이 다 바랜 음료수 캔, 그리고 화장품 용기 같은 생활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만 주웠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호수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훨씬 많은 쓰레기가 숨겨져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업 후 선착장에 돌아왔는데
그새 낚시꾼이 공투를 벌이고 갔습니다. 음식물과 낚시용 미끼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자체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 매일 쓰레기를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풍화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일단은 태양광에 장기간 노출된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수돗물에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소량이긴 한데 나오긴 한다. 우리가 마시게 될 물속에 이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곳들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우리 손을 떠난 쓰레기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오늘 새벽 교회를 다녀오던 여성 3명이 녹색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고령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건널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길에 섰던 여성 3명, 꼭 붙은 채 건너갑니다. 길을 반도 못 지난 상황,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여성들을 덮칩니다. 차에 부딪힌 3명은 30여 미터를 날아갑니다. 오늘 새벽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들은 녹색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4초 뒤에 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1차선이 지나는 곳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자동차는 흰 연기를 뿜으며 멈춰서고 80대 운전자가 내립니다. 천천히 쓰러진 사람을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했고 속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셋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빈손 한 곳에 마련했습니다.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지. 지금 주저앉지.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았고 길 건너는 사람들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도로지만 평소 신호 위반과 과속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가는데도 차가 앞으로 확 지나가는 게 있어요. 운전자의 무심한 부주인, 또 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국으로 원정까지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벌여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러시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사복경찰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가죽 자켓을 입은 외국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내립시다. 함께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붙잡았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3인조 소매치기 일당입니다.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 통역으로 불러드릴게요. 통역으로. 이들은 9호선 급행열차 같이 붐비는 곳을 골랐습니다. 역할도 치밀하게 나눴습니다. 남성이 말을 걸자 모자를 쓴 여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후 여성은 겉옷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합니다.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는 이른바 바람잡이입니다. 뒤에 서 있던 남성은 지갑을 훔쳐 옷가지 아래로 숨깁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이 장면을 옆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쇼핑과 여행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라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오기 2주 전 역할 분담과 관련한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할머니한테 훔친 게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짜리 상품권이다. 사람이 없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숙소에 있던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증상이 어떻든 병원에 격리하듯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 이럴 필요는 없다며 일상생활에서 재활을 돕는 쉼터들이 생겨나 환자들의 회복을 도와왔는데 이 쉼터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던 20대 A씨는 줄곧 폐쇄병동 입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서 생활하는 거, 약 먹고 그러니까 약간 가둬져 있는 동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올여름 우연히 위기 쉼터를 알게 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좀 살맛이 나요. 이 쉼터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2주간 지낼 수 있고 상담이나 취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병가를 오랫동안 내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쉼터는 제가 이제 바깥에 나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직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중증으로 악화되는 일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고통이나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치되다가 이제 사회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위기 쉼터는 전국에 불과 3곳뿐입니다. 한 해 평균 1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겨우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좀 치명적으로 좀 너무 되게 불안정하고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7억 원가량을 다시 편성해 놓긴 했지만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이 병원에 갇혀 지내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히는 게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절기답지 않게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했습니다. 서울이 15.1도, 울산은 20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후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얼어붙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겠고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전주, 창원 1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전주 16도, 창원,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모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